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4월 24일 목요일이고요. 요즘 날씨가 좋아서 산책할 때 보면 달리는 분들 많이 봅니다. 네. 이게 뭐 초보자도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는 하는데 자세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발목, 무릎, 허리까지도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자세 바로 하고 달리셔야 돼요. 네, 올바른 자세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달리실 때는 상체를 약간 기울인 채로 시선은 정면 유지해 주시고요. 발소리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발 뒤꿈치보다는 발 전체가 지면에 닿도록 달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러닝 전후로는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그럼 4월 24일 목요일의 행복한 아침,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물 건너간 황금 연휴입니다. 네, 오는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두고 관심이 높았었는데요. 관련해서 정부는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까지 기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주면 왠지 훨씬 더 서운한 이런 마음이 좀 들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없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5월 2일 일일 근로자의 날이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임시공휴일 지정한다고 하면 벌써부터 검토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국무조정실에서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걸 보면 임시공휴일 지정은 없을 것 같다는데 좀 더 무게가 실리는데요. 근데 왜 이런 기대가 나왔느냐? 많은 분들이 이제 손꼽아서 기다리는 날들이 있잖아요.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잖아요. 네. 또 5월 5일 어린이날이 또 올해는 석가탄신이라고 겹쳐요. 그래서 5월 6일 날이 대체 공휴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5월 6일 화요일까지 쭉 이어지는 황금 연휴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 1일 목요일부터 5월 2일 임시공휴일 하루만 지정을 해주면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엿새 동안 황금 연휴를 쉴 수 있으니까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5월 1일 하루만 좀 지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졌는데 네. 아무래도 실현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수 진작 효과가 별로 없더라, 뭐 이런 것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네, 관계가 있습니다. 크게 임시공휴일 지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임시공휴일이 6월에도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6월 3일 대선일이 기다리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월 2일까지 임시공휴일을 지정을 하면 한 달 사이에 임시공휴일이 두 번을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또 조업 일수가 줄어드니까 기업들도 좀 부담스럽다, 이런 볼멘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말씀하셨던 이유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올해 초에 이미 설 연휴 기간엔 1월 27일 날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했잖아요. 네. 그때 지정하면서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지정하고 나니까 해외 출국자 수만 잔뜩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 진작 효과가 별로 없는데 왜 지정을 했느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그 부분도 아마 가만히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려면은 연초에 달력이 나오니까 아예 그때 미리 좀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하면 또 전부 해외로 도망갈까 봐. 그렇죠. 이게 임박해서 하면 예약이 안 되니까 네.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모닝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대형 싱크홀 원인은 지하공사입니다. 자, 인명피해까지 동반하는 대형 싱크홀. 여전히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몰라서 참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이 원인이 지하공사였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사고를 좀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지난달 서울 강동구에서 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당시에 폭이 25m, 깊이가 15m에 달하는 굉장히 큰 그 구멍이 생겼는데요.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이 구멍으로 빠지는 바람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뜨린 사고가 있었죠. 지난 11일 경기도 광명시에서도 지하철 공사 중에 터널이 무너지면서 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해서요.
작업자 한 명이 매몰돼 숨졌습니다. 또 주민들이 인근에 사는 주민들까지 대피를 하는 큰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지난 10년 동안 이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싱크홀 사고를 분석했더니 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지하 공사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싱크홀의 주요 원인이 노후 상하수관 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하 공사가 주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요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하 하수관이 노후화가 되면서 계속 이렇게 누수가 발생해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거 이런 일들은 계속 있고요. 전체 싱크홀 사고를 작은 것까지 다 포함한다고 하면은 지하 누수관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큰 싱크홀이 발생하는 거는 원인이 좀 다르다 이런 겁니다. 이 동아일보 취재팀이 2018년 1월부터 이달까지 신고된 싱크홀 사고 1,422건 가운데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깊이 5m 이상 대형 싱크홀 35건을 따로 분석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하공사 부실이 15건으로 42.9%로 가장 많았고요. 상하수도관 누수가 8건, 22.9%로 그 절반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어제 서울시가 노후 하수관 보수 예산을 2배로 늘리는 대책을 내놓기는 했는데요. 물론 하수관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대형 싱크홀 대책은 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대형 사고부터 우선적으로 좀 예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전문가들의 지적도 똑같습니다. 싱크홀 원인을 깊이와 위험도에 따라서 다시 분류하고 대형 사고부터 우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하 공사장이 지질 전문가를 투입해서 지질 구조를 미리 분석을 한다거나 또 지하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여론이 만들어지니까 정부가 다음 달 말까지 전국 대형 굴착 공사장 98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 점검할 때도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냥 이번에 반짝 그냥 가서 점검만 할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감시,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스팔트가 쫙 펼쳐져 있고 도로 멋있게 깔려 있죠. 그 안에 다 흙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위에 우리 피부로 치면 그 표피 위에 화장해 놓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안에가 부실해지면 밖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싱크홀 공포인데 잘 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모닝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월급과 함께 이것도 상승입니다. 네, 보통은 내 얼굴 아니죠. 월급만 확 올랐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것도 함께 상승했어요.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오른다는 소식만 들어도 요즘 가슴 철렁한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네. 많죠. 월급만 많이 올라갔으면 참 좋겠는데 월급과 함께 따라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이게 그렇게 썩 유쾌한 소식이 아닙니다. 이 4월 월급 급여 명세서를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내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그리고 또 왜 내가 더 내야 되지? 라면서 놀라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 명세서에 거기에 그냥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급여액의 6.99%, 그러니까 회사가 6.495%, 내가 당사자가 6.495% 이렇게 나눠서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급여액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다음 달에 바로 보험료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오른 게 바로 올해 4월 급여 부분에 반영이 돼서 오른 분이 반영이 된 보험료가 다시 또 더 추가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보험료가 왜 이렇게 올랐지 이렇게 놀랄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1월에 오른 보험료가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직장가입자는 4월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특성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해 임금 인상, 호봉 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1,030만 명이 평균 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를 때만 따박따박 올려받고 내려가면 왜 반영 안 했냐, 이렇게 안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려간 분도 반영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가 감소한 353만 명은 평균 12만 원을 환급을 받게 되고요. 보수가 변동이 없는 273만 명은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또 그런 거 보면
더 많이 내야 될 분이 1,000만 명이 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보험료 불만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0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데 네. 이거 추가로 내야 되는 돈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면서요? 예,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일시납이 일단 가능하고요. 분할 납부는 12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도록 납부를 하도록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납부를 보통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험료 폭탄 맞을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보험료가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취하셔서 네. 저 12개월 분납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액수 확인하시고 이 금액 너무 부담된다 하시면 뭐 안 낼 수는 없는 거고 네. 이거 분할 납부 12개월 할 수 있다니까 그거 확인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네 번째 모닝픽, 치매 조기 진단 가능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이 치매라고 합니다.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훨씬 희망적일 텐데요. 미리 진단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이건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인데요. 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섣부른 것 같고요. 네.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중장년이나 노년층 세대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병이 아마 치매일 겁니다. 당사자는 나라는 사람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돌봄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기 진단이 필요하면 조기 진단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치료약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치매의 주 원인으로 알려진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진단 가능성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를 내놔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분당 S병원 신경과 박영호 연구팀이 혈액 검사로 알츠하이머를 조기 진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알츠하이머 환자 523명의 혈액 샘플을 수집해서 유전자 발현 양상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65세 이전의 조기 발병 환자는 18개 유전자가 일치했고요. 65세 이후 초기 발병 환자는 88개 유전자가 정상인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그 유전자가 있잖아요. 네. 그 유전자하고 내가 미리 검사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유전자를 비교하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 유전자형을 비교를 했을 때 다르다, 같네? 이런 걸로 조기 진단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팀에서는 더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연구한다고 하거든요. 네. 만약에 샘플이 커졌는데 이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알츠하이머나 조기 진단 치매도 조기 진단이 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만간 그런 일이 꼭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연구가 좀 활발해지고 확대가 돼서 그 임상군이 많아지면은 확실하게 조기에 진단이 가능하겠대요. 그렇죠. 그게 임상 환자군이 예를 들어서 10,000명쯤 되고 또 추적 조사를 해서 이분이 실제로 알츠하이머가 발병이 되는지까지만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조기 진단 키트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부디 좀 그런 게 빨리 나와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조기 진단하고 또 치매는 아직까지 극복할 수 없는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극복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비가 그치고 저도 어제 오랜만에 세차했습니다. 언제까지 맑고 포근한 날이 이어지는지 궁금한데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오늘도 아침에는 선선한데 한낮에는 초여름 더위입니다.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따스함 속에 하늘은 맑아서 완연한 봄을 즐기기 좋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데요. 서울은 20도를 웃돌면서 1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특히 영남은 기온이 더 오르면서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따스한 가운데 바람이 강한데요. 오전부터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해집니다. 맑고 건조해지는 대기에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전국이 맑습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이고요. 점심시간에 잠시 산책하기 좋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서울이 20도, 강릉이 23도, 대구가 26도까지 오릅니다. 여전히 평년 이맘때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반짝 쌀쌀해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8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낮게 나타나면서 한 자릿수의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내일은 좀 더 두꺼운 외투를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5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역사 속의 사건을 정사와 야사로 풀어보는 앞뒤로 보는 역사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와 함께합니다. 네, 역사의 앞뒤로 여러분들을 운전해드리겠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 컨셉으로 오늘 다가왔습니다. 개그맨 정철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궁금했던 이야기만 쏙쏙 뽑아서 알려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사서에 나오는 정사에서부터 세간을 떠도는 역사 썰까지 팩트체크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앞뒤로 보는 역사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K술 사랑의 역사, 조선시대 술 문화 파헤치기입니다. 이 점수이 뭐가 문제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술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기쁨은 기쁘다고 한 잔, 슬프면 또 슬프다고 한 잔,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한 잔들 하십니다. 참 이게 한국인의 술 사랑 대단하죠. 대단하죠. 요즘 뭐 술 마시는 문화가 요즘이야 뭐 자연스럽지만 사실 조선시대에 그럼 왠지 술에 대해서 좀 엄격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조선시대도 술을 좀 즐겨 마셨나요?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술 즐겨하는 문화 이거 아주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고위 관료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술을 즐겼는데요. 애주가 임금의 술 버릇부터 술 때문에 신하들이 실수하는 것 그리고 술로 인한 사고까지 다양한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술은 마셔도 좋고 술자리에 있는 것도 즐겁고 술 얘기도 재밌고 그런 거죠. 오늘은 술 이야기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시대 술 이야기 정말 기대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야사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앞뒤로 보는 역사, 오늘 야사 속 이야기는요? 도승지 미스터리 살인 사건입니다. 도승지면 대통령 비서실장 오, 그거죠? 네. 근데 미스터리한 죽임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어떤 놀라운 얘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도 야사 속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는 조선 정조 때 정조 임금이 신하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비서실장이죠. 도승지 이혁찬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혁찬은 왕과의 술자리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기생 애란과의 술자리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왕한테 가지를 않고 애란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었을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시지요. 날이 오, 사망. 왜 안 일어나지? 사망. 와. 뭐 큰일이 야, 있는 것 같은데? 멀쩡하던 사람이 그죠?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옆에 죽어 있어요. 오. 야, 이거 정말 미스터리한데요. 네, 야사 이야기에 따르면 이 조정에서는 이 황당한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기생 애란의 주변인들을 신문하게 되는데요. 평소 애란이 이혁찬을 아주 싫어했다는 뜻밖의 증언을 듣게 됩니다. 사망 사건 이전 애란과 이혁찬이 함께 있던 장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 얼굴값 하겠다는 거야? 아, 너 설마 몸값 올리려고 그래? 그런 거야? 뭔가 너희들 돈 많은 양반 잡아서 첩실 자리라도 앉아볼까? 그래서 기생질하는 거잖아. 야, 말을 너무 많이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평생을 홀로 늙어 죽는다고 해도 나리같이 무례하고 오만한 분에게 절대 시집가지 않을 겁니다. 넌 결국 나한테 오게 돼 있어. 세상에 돈과 권력을 이길 수 있는 건 없거든. 야, 저 큰일 나겠다 저. 또 보자. 어?
아주 별로네요. 아주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아주 별로. 당연히 뭐 치를 떨면서 경멸하는데 네. 이 사건이 있었던 날 에라는 왜 싫어하는 이혁찬과 함께 자리를 했는지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네, 그것부터 이상하죠. 하지만 살해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수사가 난항에 빠지게 됐는데 그때 포도 대장이 의원에게서 이 사건을 풀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원래 간이 약한 태양인으로 수리받지 않는 체질입니다. 아. 또 속이 뜨겁기 때문에 독주는 치명적이지요. 일전에 한 번 술 때문에 죽을 뻔해서 아우분과 찾아오신 후로 주기적으로 침을 맞고 계십니다.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그러니까. 체질인 거예요. 특히 독주는. 근데 마시면 안 되는데 사망한 날 술을 마셨단 말이죠. 네. 이게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포도 대장이 술, 죽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에란을 불러다가 그날 이혁찬에게 마시게 한 그 술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네. 자, 함께 보시죠. 자, 어떻게 만들었을지. 평소에 저는 손님들에게 막걸리. 막걸리 반, 소주 반 폭탄 주는 거. 폭탄이네, 폭탄. 이렇게 타드립니다. 하지만 그날은 더 탔어. 소주를 더 타드렸지요. 저때 소주면 더 독했을 건데. 아, 그렇지. 폭탄주네요, 완전히. 오. 네, 술이 약한 이혁찬에게 저렇게 독한 폭탄주는 독약이나 다름이 없었던 거죠. 따라서 술이 살인 무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독한 술을 타라고 시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혁찬의 동생 어허. 이지율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에란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지율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형 생일날 형을 부를 테니 형에게 아주 독한, 특별히 독한 폭탄주를 타서 내놔라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였어요. 아니 근데 동생이 알고 있었어요. 형이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 거를.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사주를 한 걸까요? 네, 동생 이지율에게는 형에게 앙심을 품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혁찬이 사망하기 전 두 형제의 모습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러지 말고 나한테 이 집이라도 줘. 아, 형님은 그 넓은 땅에 별장에 또 다른 집까지 양심이 있으면 하나뿐인 아우한테 집 한 채 정도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리 불만이면 아버지 직접 만나서 설득하든가. 야, 야. 좀 못된 아버지를 형이었네. 내가 어떻게 만나? 막 억울한 게 있었던 거예요, 동생 입장에서. 아버지가 동생한테 한 푼도 유산을 안 오, 남기고 네. 그 형한테 다 줬군요. 장자한테 다 준 거야. 네, 흥청망청 세월만 보내는 이 이지율에게는 아버지가 유산을 하나도 안 남긴 겁니다.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지율은 형에게 또 내 재산을 모두 가로챈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증오를 한 건데 이 흥부와 놀부 얘기가 늘 있는 게 네. 아니었던가 봐요. 결국 이지율은 형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형의 생일날 애란을 시켜서 형을 오게 한 다음에 독한 폭탄주를 마시게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사망하고 만 거죠. 아하. 네, 폭탄주로 형을 죽인 아우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데, 근데 정말 그 시절에도 폭탄주라는 게 있었을까요? 네, 오늘도 야사 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혁찬, 이지율, 에란 모두 가공의 인물입니다. 네. 하지만 이 이야기에 나오는 폭탄주의 존재는 사실인데요. 조선에 혼돈주라고 하는 술이 혼돈주. 있었습니다. 인자 있다. 자, 이게 막걸리와 소주를 반반 섞은 그런 폭탄주의 시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아. 지금부터 팩트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혼돈주라는 이름이 처음 나온 것은 연산군 때 정희량이라는 사람이 지은 혼돈주가라는 시에서였어요. 정희량은 연산군 때가 시대가 혼돈했잖아요. 이런 혼탁한 시대에 마시는 혼탁한 술. 그래서 빛깔이 탁한 막걸리, 막걸리에. 탁주를 혼돈주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는 막걸리가 혼돈주였다 이건데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다음에 양주방이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이거는 각종 술을 빚는 방법을 기록한 책인데 여기에도 혼돈주 제조법이 나옵니다. 그 혼돈주는 막걸리였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인 1924년에 조선 무상 신식 요리제법, 이 책 이름이 길죠. 조선에 상대가 없는 신식 요리를 만드는 조리서라고 하는 무쌍, 책이에요. 무쌍이.
쌍이 없는 무쌍한 이 책에서 처음으로 오늘날 폭탄주에 가까운 막걸리와 소주를 섞어 마시는 혼돈주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이 과거의 폭탄주, 혼돈주는 지금의 소맥 우리가 먹는 폭탄주보다 더 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소주의 도수도 더 높고, 네. 막 그야말로 혼돈스러운. 혼돈스럽게. 근데 조선시대 이렇게 술들을 드시고 지금도 이렇지만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술들을 잡섰을까요? 우리 술 문화 그 역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멀리 부족 국가 시대부터 이 술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요? 이때부터 우리는 흥이 넘치는 흥의 민족이었습니다. 무려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구려 사람들이 노래와 춤을 좋아하며 마을마다 밤이 되면 남녀가 떼지어 노래하며 즐긴다. 깨끗한 것을 좋아해서 술을 잘 빚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같은 책의 부여에서는 밤낮 없이 사람들이 길을 다니는데 노래하기를 좋아해서 노랫소리가 길에 끊이지를 않는다. 이 장면이 상상이 되세요? 네. 사람들이 전부 콧노래를 부르면서 예. 다녀서 온 그 길이 노랫소리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야. 맨정신으로 그랬을까 그러게. 아마 술 한잔 하고 그랬겠죠. 이 흥이 많고 음주 가무를 사랑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전통은 면면이 이어져 와서 오늘에 이르고 우리도 한잔하면 2차로 노래방 가고 그렇죠. 음주 가무에 능한 우리의 DNA는 고구려까지 쭉 가는 모양이죠. 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술 하면은 사실 막걸리가 좀 생각이 나는데 아. 옛날 사람들은 뭘 이렇게 마셨을까요? 네,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막걸리는 쌀이나 조, 수수 같은 곡물로 만드는 곡주죠. 소주 같은 증류주는 그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이 곡주는 아무리 독해도 15도를 넘지 않고요. 보통은 4도, 5도 이 정도의 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영화 보면 큰 항아리에서 막 벌컥벌컥 술 마시는 장면 네. 나오잖아요.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잘 취하지 않습니다. 취하기보다 오히려 너무 많이 마셔서 체해서 탈이 나는 일이 더 많았을 거예요. 고려 시대까지도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고려 후기에 몽골에서 증류주가 들어와요. 이 곡주를 증류해서 독한 술을 만드는 이 증류법은 몽골 제국의 서쪽 끝이에요. 아라비아 지역에서 개발된 양조법인데 이것이 몽골 제국의 동쪽 끝에 있던 고려까지 전래가 되어온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 술을 아락주라고 부르고 뒤에 소주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데 소주는 불타는 술이라는 뜻입니다. 목과 이 뱃속에 불이 나는 것 같다는 이런 느낌 때문에 네. 소주라고 한 이름이 붙게 된 거죠. 점점 이 소주가 인기를 끌게 됐고 조선시대에 들어가서 증류주의 전성시대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소주, 그러니까 증류주의 시작이 이때였군요. 네. 근데 사극에서 보면 보통 주인공이 탁 주막에 앉아서 주모, 탁주 한 잔, 뭐 국밥 한 그릇 이렇게 주문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뭔가 이렇게 술을 마실 수 있는 그 술집이 주막밖에 없었던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성호 이익이 쓴 성호 사설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길 보면 한양 큰거리 상점 가운데 절반이 술집이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 술집의 종류도 다양했고 수도 많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주막에서는 주로 막걸리를 팔았지만 주막은 술만 파는 곳이 아니고 식사와 숙박업을 겸하는 말하자면 복합 유흥공간이랄까 뭐 이런 성격의 것이죠. 술집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의자 없이 서서 술을 마시는 선술집, 서서 술을 마신다, 선술집입니다. 이걸 목로주점이라고도 하는데 목로라는 건 뭐냐면 술잔을 올려놓기 위해서 긴 널빤지로 만들어 놓은 상을 목로라고 해요. 목로를 앞에 두고 서서 술을 마시면 선술집이 되는 거죠. 또 주야장천, 밤을 새면서 술을 마시는 날밤집이라는 것도 있고 날밤 새면서 술 마신다 이런 얘기겠죠. 몰락한 양반가의 여인들이 술집을 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주모와 손님들이 내외를 한다고 해서 내외 술집이라고 불렀고 병에 담아서 술을 파는 병술집도 있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보틀샵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잔술이었구나. 네. 탁배기 한 사발과 뭐 이렇게 밥 그죠, 먹고. 국밥. 그러니까 잔술이었는데 여기는 바틀.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모임이 있으면 의뢰 술이 나오잖아요. 네. 조선시대에도 그랬나요? 네, 조선에서도 그랬습니다. 특히 왕부터 관리 백성까지 술을 약이자 음식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약주라는 이름도 나오게 된 거죠. 특히 조선에서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제사 때마다 꼭
술이 나왔습니다. 또 손님이 오면 환영주, 또 갈 때는 작별주, 갖가지 명목으로 그때 술을 이름 붙여서 마셨습니다. 네. 또 각 가정에서 술을 빚어놓고 이걸 비치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늘 사오는 게 아니고 집에서 만든 거예요. 자, 약초부터 곡물 또 여러 가지 꽃 이런 걸 가지고 술을 빚는데 집집마다 제조법이 달랐어요. 이 술맛에 따라서 집에 기륭이 깃든다 그래가지고 이 술을 빚는데 아주 정성을 다하고 그 술 빚는 방법을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술을 자주 마시긴 했지만 단순히 취하려고 마셨다기보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뭐 직접 빚은 술을 이제 손님께 예의상 대접한다 이런 느낌도 있었나 보네요. 그렇죠? 근데 집이 아닌 곳에서 술을 마실 때는 어떨지 궁금해요. 요즘도 뭐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뭐 환영주를 주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조선시대에도 뭐 회식이나 뭐 이런 환영주 이런 게 있었을까요? 네, 신입사원 환영식 이거 절대로 반가운 자리가 아니죠.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거를 이게? 면신례, 신입을 면하는 예식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공식화되어 있었는데요. 와. 처음 관리로 임명받으면 그 관청에 가서 선임자들을 모아놓고 자기 돈 들여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신입이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게 돼요. 술만 마시는 게 아닙니다. 흙탕물에서 구르기, 또 구타당하는 등의 온갖 괴롭힘을 당해요. 이 난관을 이겨내야 비로소 신입딱지 떼고 동료 관리로 인정을 받는 면신첩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자기 돈 내고 술 사면서 이런 꼴까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참 그리고 보면은 예나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 관리가 되면은 진짜 이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요즘에도 보면은 술자리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술 먹으면. 네. 제 세대는 이제 왕 게임 같은 거 있거든요.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나요 혹시? 술자리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 게임은 하면 안 돼요. 조선시대에 내가 왕이야 그러면 그 순간 대역죄 처형을 당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손님은 왕이다 이렇게 걸어놓고 장사하려다가 처벌받았다는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죠. 네, 자 술자리에서 게임하는 것은 통일신라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증거가 있습니다. 경주 안압지에서 주사위 이게 지금 같은 6면 주사위가 아니라 14면 주사위가 나왔는데 그 이름이 주령구예요. 술자리에서 명령하는 도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걸 굴려서 나오는 것을 수행하는 이런 게임을 하는 건데 지금과 똑같습니다. 몇 가지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금성장무, 소리 죽이고 춤추기. 야. 와. 중인탑이, 여러 사람이 코 때리기. 어허. 삼잔일거, 한 번에 술 3잔 마시기. 야. 지금도 있잖아. 지금도 있잖아 이거. 국비즉진, 팔을 구부린 채 술 다 마시기. 이거 지금으로 치면 러브샷이에요. 이때도 있었다고 이게. 주령부에는 이런 벌칙이 14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때 술 게임도 있었고 팔을 구부리고 술을 마시고 러브샷. 역시 우리 조상이야. 아 이걸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그 시대,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시대 왕들의 술버릇. 당시 애주가였던 왕은 누구였어요? 애주가 왕들 많은데요. 그중에 참 독특한 왕이 22대 정조입니다. 정조 애주가로 아주 유명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정조 16년에 정조실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정조가 과거에 급제한 유생들을 모아놓고 술자리를 베풀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술로 취하게 하고 그 사람 됨을 본다. 자, 술 마시는 거 보고 니네가 어떤 사람인지 볼 거야. 무섭다. 이래놓고는 건배사를 하는데 건배사가 불취무귀 네 글자예요. 취하지 않은 자 집에 못 간다. 여기서 다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 이 술을 마시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정조가 승지를 시켜서 잔을 다 한 잔씩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승지를 시켜서 제대로 돌렸는지 감시까지 해요. 자, 그런데 역시 장유유서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급제자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는 작은 잔, 젊은 사람은 큰 잔을 주게 하고 같은 잔수로 마시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태증이라는 과거 급제자가 5잔을 마시고도 안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 잔이 컸던가 봐요. 그러니까 정조가 5잔을 더 마시도록 해요. 그래서 결국은 취해서 쓰러져요. 이걸 보고 정조가 아주 흡족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조의 도시죠. 수원 화성에 가시면은요. 네. 남문시장 맞은편에 정조의 좌상이 실물 크기로 있는데 그 앞에
불취무귀라고 쓰여 있습니다. 수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당시 왕이니까 이거 술을 준다고 하면 이거 거절도 못 하고. 아, 그럼. 그래서 참 이거 취할 때까지 집에도 못 가게 하니까 주변에 있는 왕의 그 지인분들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그 피해자가 바로 다산 정약용이에요. 정약용은 정조의 총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정조가 워낙 술을 좋아하고 자주 권하다 보니까 곤욕을 치렀는데요. 자, 한번 이 보시죠. 이거 옥으로 만든 필통입니다. 정조가 짓궂게 이 큰 필통에 삼중 소주를 가득 따라서 주는데 삼중 소주라는 건 3번 증류했다는 뜻이니까 굉장히 독한 술이죠. 네. 정약용이 어쩔 수 없이 이걸 받아서 원샷을 했는데요. 이 기억이 굉장히 오래 남았던 것 같습니다. 훗날 아들에게 쓴 편지에서 상께서 소주를 옥필통에 가득 따라서 하사하시기에 사양하지 못하고 다 마시면서 혼잣말로 나는 오늘 죽었구나 라고 했지만 그렇게 심하게 취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야, 술 좋아하는 왕 모시느라고 우리 정약용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진짜 고생하셨네. 근데 반대로 신하가 술 마시다가 왕께 실수하는 경우는 없었나요?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 우리가 아는 정인지라는 분이 있어요. 네. 세종 때 훈민정음 창제도 참여했고 세조 때는 영의정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정인지가 임금이 참여한 양로연에서 술에 취해요. 그래서 세조한테 너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나이가 22살 차이고 정인지는 이 세조가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잠깐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임금과 신하잖아요. 다른 신하들이 정인지를 처벌해야 된다고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그때 세조가 정인지가 취중에 한 말은 예정을 잊지 못해서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두둔하면서 대인배의 모습을 또 과시합니다. 야, 역시 술 앞에 장사 없어요. 조선시대에도 술 마시면 실수합니다. 그래도 세조가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해준 걸 보면 굉장히 좀 인간적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조선의 왕들도 인간적 면이 있었는데요. 술고래로 소문난 신하를 걱정해서 아주 작은 잔을 직접 하사한 임금도 있습니다. 바로 선조인데요. 그 신하 중에 술고래로 소문난 송강 정철이 있었어요. 정철. 선조가 정철에게 은으로 만든 작은 술잔을 하사하면서 그대가 술을 좋아하나 너무 지나침이 걱정되니 앞으로는 이 잔으로 하루에 딱 석 잔만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술을 좀 줄여라. 이렇게 하사한 거죠. 자, 이 잔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국립천주박물관에 그 잔이 남아 있는데요. 술을 적게 마시라고 준 잔치고는 굉장히 커요. 그러네. 이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철이 이 잔을 받고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것밖에 못 마신다고? 그래서 술을 한 방울이라도 더 마시려고 망치로 술잔을 폈다는 거예요. 술잔을 펴서 이렇게 주발처럼 만들어 놓고 이걸로 석 잔을 마셔서 왕명은 거역하지 않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썼네, 애썼어. 술 좋아하는 사람들 하여튼. 야, 임금이 잔까지 주면서 요거만 마셔라. 좀 자제해라 이랬는데 과도한 술 문화가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있었다는 게 참 재밌고요. 술을 자제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군요. 네, 고려에도 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규보라는 사람이 그랬는데요. 이규보는 술 없이는 시를 못 짓는다고 해가지고 꼭 술 마시기 시집기 전에 술을 마셨어요. 이규보 씨가 8,000수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8,000번 이상 마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규보가 아들이 술 마시는 것은 또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담은 시가 있는데요. 이재용 아나운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지금껏 내 목 망친 것 오로지 술인데 지금 내가 술을 좋아하니 이를 또 어찌할 거나 300이라 이름 지은 것 이제와 후회되나니 내가 날마다 300잔씩 마셔댈까 두렵구나. 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나는 마시지만 300잔. 너도 나처럼 마실까 두려고 300잔을 마실까 봐 야. 그것도 두렵다. 근데 지금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조상들은 말을 타고 돌아간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했을지 음주하고 말 타는 거 좀 위험했을 텐데. 네, 음주운전을 못 참는 것처럼 음주 승마도 못 참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큰 사고 하나가 벌어졌는데 태조 때 일이었어요. 태조 때 홍영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 개국공신이고 태조하고 아주 막역한 사이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자, 공신이 태조 이성계의 생일날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데 자기 말을 타고 갔다는 거예요. 만취된 상태에서 말에서 떨어져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태조가 장례를 치른 다음에 술을 마시면 말 타지 말고 가마 타고 가라 해가지고 신하들에게 가마를 하나씩 하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은 뭐랄까요, 기사 딸린 차를 한 대씩 나눠줬다. 그러게. 이 정도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술을 마셨으면 지금으로 치면 이제 대리운전 해가지고 차 불러서 가라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술을 즐기고 마셨던 조선 시대에 금주령도 종종 내린 그런 왕이 있었다면서요. 예. 그럼요. 금주령 자주 내려집니다. 술은 쌀로 만들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할 때 술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주령 내리는데 금주령의 빈도와 처벌 강도는 왕마다 달라요. 조선 태종 거의 해마다 금주령을 내렸고요. 금주령이 내려진 기간 동안은 자기도 술을 멀리했습니다. 조선시대 국왕 가운데 가장 엄격하게 그리고 가장 길게 금주령을 내린 사람은 영조였는데요. 영조 52년 재위한 기간 동안 50회의 금주령을 내립니다. 자, 제사에서 술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영조는 제사에서도 술을 못 쓰게 하고 어긴 사람은 정말 엄하게 처벌하고 그 주위 사람까지도 처벌을 했습니다. 영조는 술을 안 마셨나요? 그럼 영조도 술을 마셨던 사람이면 마시고 싶었을 텐데. 영조가 금주령을 딱 내렸는데 궁중에 소문이 돈 거예요. 왕께서 술을 마시고 있다. 신하들이 화가 나가지고 분한 마음에 전하 금주령인데 혼자 술을 드십니까? 그랬더니 영조가 이건 오미자차인데 사람들이 자꾸 소주라고 하네? 이랬다는 거예요. 왕이 오미자차라면 오미자차인 거죠. 이래서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실록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영조를 이어서 왕이 된 정조 금주령을 금방 폐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조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걸 또 폐지했을까요?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우리 다 같은 사람이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게임도 듭니다. 있었고. 네, 오늘 술 얘기 해봤는데 술 얘기는 언제 해도 재밌습니다. 하지만 술은 과하면 언제나 실수를 부른다는 것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도 궁금했던 얘기 또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익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의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요. 오늘도요. 우리 주부님들의 그 장바구니 물가를 조금 걱정하시길래 그 근심을 조금 덜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10,000원의 행복 2탄을 갖고 왔습니다. 기대됩니다. 그렇죠, 기대되죠. 첫 번째는요. 바로 애호박 김치 지짐입니다. 지짐이 하니까 부침개 오늘 부치나 하실 텐데요. 이 지짐이는요. 국보다 국물을 조금 적게 넣고 잘박잘박하게 끓인 찌개보다 찜에 가까운 메뉴가 바로 지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짐이가 부침개일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바로 김치 지짐이가 잘박하게 끓인 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김치지짐이하고 같이 넣는 게 바로 애호박이잖아요. 근데 보통 김치지짐이가 짠맛이 있어서 아유 나는 저 염분 때문에 좀 걱정된다 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이 애호박이 칼륨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같이 넣어드리면 나트륨 배출을 아주 쉽게 해줘서 훨씬 더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메뉴는요. 바로 냉장고 털이 등심 장조림입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채소를 다 꺼내서 돼지고기 등심과 함께 아주 맛있는 장조림을 만들 건데요. 장조림 국물도 굉장히 맛있고 고기도 잡내가 안 나는
특급 비법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러면 가격 체크 또 해봐야죠. 10,000원의 행복 2탄인데 오늘 다 해서 얼마예요 가격이? 오늘 다 해서 사실은 11,000원입니다. 제가 돼지고기를 3,000원어치만 사야 되는데 네. 욕심껏 부리느라고 한 4,000원어치 샀더니 1,000원이 초과가 됐는데 봐주실 거죠? 아니, 아니, 이거 괜찮아요. 괜찮은 게 지난주에 했던 게 9,000원이었어요. 맞아요. 1,000원 남겨놨다 쓰신 건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10,000원이네요. 애호박이 2,500원이고요. 순두부가 1,500원이고요. 돼지고기 등심이 4,000원이고 메추리알이 3,000원 해서 도합 11,000원입니다. 그래도 요거 가지고 알뜰한 밥상 만드는 거 인정하시죠? 인정. 대단합니다. 완전 인정입니다. 아, 좋습니다. 사실 집에서 이 김치 지짐이라든지 장조림 같은 이런 요리들은 이게 참 집에서 하기도 좀 쉽지 않지만 엄마가 해주면 그 맛이 안 나거든요. 근데 오늘 또 10,000원의 행복으로 또 잘 한번 만들어준다니까요. 또 즐겁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요리가 바로 애호박 김치 지짐입니다. 이 애호박 김치 지짐이 안에 들어가는 이 애호박은 요렇게 통으로 준비하는데 이게 2,500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거를 반만 쓸 건데요. 자, 여기서 이번에 꿀팁 들어갑니다. 빠밤. 빠밤. 바로 이 애호박을 껍질과 씨 이 안에 있는 것까지 모두 다 해서 쓰시는 게 가장 맛있게 애호박의 단맛을 먹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썰어 주시고요. 요거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썰어 주세요. 이렇게. 보통은 이제 반달 썰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네. 안쪽에 있는 애호박의 그 단맛 나는 씨 부분이 잘 우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씨는 씨대로 껍질은 껍질대로 하니까 껍질은 부들부들하게 아삭아삭하게 식감을 내주고 안에 있는 씨 부분은 이게 수분에 의해서 이게 으깨지겠죠. 네. 그러면서 단맛이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이 애호박의 단맛이 굉장히 많이 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호박은 이렇게 썰어주시는 게 가장 단맛 많이 나고 그다음에 김치 지짐이와 궁합이 잘 맞게 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 그냥 납작납작하게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네. 애호박 끓였을 때 나는 그 자연스러운 단맛 저도 굉장히 그쵸? 좋아하고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그 단맛이 어디에 나냐면 껍질 겉부분보다는 안쪽에 있는 씨와 씨. 씨방 부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김치가 들어가는데 김치는 아무래도 지짐이는 쌈장처럼 이렇게 해서 비벼 먹는 걸 많이 드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잘게 썰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김치는 국물을 좀 꽉 짜서 3분의 1컵 국물은 따로 놓고 네. 요거 잎하고 줄기만 아주 가늘게 채 썰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요게 지금 순두부가 들어갑니다. 순두부가 들어가는데 이 순두부는 좀 으깨 주세요. 많이. 손으로 뭐 네. 순두부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으깨주시고 이렇게 으깨주시면 되겠어요. 아 기대돼요. 지짐이 밥에 이렇게 싹 비벼가지고. 예. 요거 진짜 맛있죠. 그리고 반찬 없을 땐 이렇게 한 가지 음식 해놓는 게 어머님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할 게 뭐냐? 바로 요 양파. 그 다음에 대파까지 이렇게 준비를 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 됐으면 이제 볶아서 지짐이 만드는 것만 있어요. 자, 불을 좀 켜놓고요. 네. 식용유를 먼저 좀 둘러주세요. 식용유. 그리고 여기에 들기름도 좀 둘러주세요. 아유, 고생하겠다. 자, 그랬으면 김치 국물 아까 해놨잖아요. 네. 김치 국물을 이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부어요. 그래서 기름과 함께 보글보글 끓이도록 요거 만들어주세요. 네.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저을 거예요. 왜 이렇게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우리가 쌈장처럼 비벼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글보글하게 끓이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아유 뭐 재료 준비도 간단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거 다 집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냉장고 털기죠. 뭐. 김치도 있고. 그래서 버글버글 이렇게 끓고 오. 있죠. 많이 끓고 있죠. 자, 그랬으면 이렇게 끓을 때 우리를 뭘 넣느냐? 바로 애호박의 단맛이 많이 나라고 애호박 먼저 이렇게 넣습니다. 애호박 먼저 볶아주네요. 네, 애호박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김치도 좀 넣고 볶아주면 좋잖아요. 네. 김치도 먼저 넣고
그리고 아까 여기 단맛 나는 채소가 있었죠. 양파. 그리고 뭐가 있냐? 바로 대파. 같이 넣어주세요. 야, 요걸 향 이제 날라와. 볶아요. 네. 향 좋아요. 향이 왔어요. 요걸 이제 볶아주세요. 자근자근. 저 볶으면 진짜 더 맛있겠네. 그쵸. 요것만 해서 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요것만 해서 먹어도. 그러네. 저 고기 넣어도 맛있어요. 네. 배고파. 오늘은 제가 돼지고기 등심을 네, 장조림에만 장조림에 쓸 거기 쓰고. 때문에 고기는 여기서는 조금 네. 참으세요. 아, 근데 집에서는 뭐 다진 고기 여기다 넣으셔도 돼요. 냉장고 털어보니까 다진 고기가 조금 뭉태기가 있더라. 그거 해동시켜서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많이 볶아주세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간이 그 김치 국물의 간이 식용유와 들기름과 함께 배었다. 배었다. 이랬으면 여기에다가 다시마 우린물을 넣습니다. 다시마 우린물을 넣어요. 정말 많이 안 넣으시네요. 지짐이라서. 네. 제가 그랬잖아요. 지짐이는 찌개보다도 조금 더 잘박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굽게 넣는 그 물의 양보다 훨씬 더 적게 넣습니다.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 이제 양념을 해야 돼요. 고춧가루 넣고요. 그다음에 다진 마늘도 넣고요. 그다음에 간장도 좀 넣어주세요. 네. 이걸 잘 섞어요. 김치 국물이 들어가서 양념이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네, 좀 그쵸. 추가로 넣어야 되네. 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조금 지짐이가 좀 달았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그럴 경우 왜냐하면 우리 집 김치가 약간 좀 짠데요 하실 경우에는 물엿을 조금 넣어주시면 돼요. 물엿을 좀 마지막에 넣네요, 그죠? 네, 그래야 이게 굉장히 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넣어주세요. 윤기도 돌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점점점 제가 다시마 우린물을 한 컵 반밖에 안 넣었지만 김치에서 나오는 국물, 그다음에 양파에서 나오는 수분, 애호박에서 나오는 호박에서도. 수분이 네. 충분하게 요 모든 것들을 잘박잘박하게 익혀줍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볶아서 좀 익혀주세요. 자, 그랬으면 어떻게 되느냐? 딱 요렇게 됩니다. 보세요. 저렇게 돼. 진해져요? 와, 네. 비주얼. 이렇게 진해집니다. 자, 그랬으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짐이에 약간 잘박잘박하게 쌈장처럼 돼야 된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게 필요합니다. 순두부. 여기서 이제 이보은의 꿀팁이 들어갑니다. 빠밤! 으깬 순두부를 맨 마지막에 부어라. 맞아. 그랬으면 순두부가 있었죠. 제가 아까 양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집 김치가 조금 짭짤했어요. 그쵸? 네. 그러면 염분기가 많아가지고 비벼 먹기는 좋긴 하지만 먹고 나면 자꾸 물 들이키는 거 아닐까요? 하실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순두부를 으깨서 넣거나 아니면 연두부를 으깨서 넣거나 아니면 부드러운 찌개용 두부를 으깨서 넣어주시면 네. 훨씬 더 맛있게 쌈장처럼 잘박한 애호박 김치 지짐이를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딱 5분 정도만 끓여주세요. 네. 이렇게 순두부 볶아가면서. 들어갔고 애호박 그쵸. 들어갔으니까 짠맛은 많이 없어지고, 그죠? 완전히 없어져요. 네. 네. 그리고 보시면 요 애호박 껍질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요것도 굉장히 부들부들한데 이 안에 애호박에 있는 그 아까 씨 부분 있었죠? 네네네. 그게 다 풀어졌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단맛이 올라와요. 아니 지금 여기 넘어오는 향이 네. 벌써 너무 아. 맛있는 향이 나요. 아니 매콤한 게 아주 매력적인 맛이고. 그렇죠. 요새 볕이 한창 강하긴 한데 바람이 좀 불잖아요. 네. 이럴 때 잡수시면 딱 맞는 메뉴예요. 자, 그랬으면 요거 이제 거의 다 끓여졌거든요. 제가 한번 담아 볼게요. 네. 진짜 다른 반찬 필요 없이 저거 하나만 지짐이 있어도. 하나에서 네. 그냥 가운데 놓고 가족들이랑 떠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밥에 올려 먹으면 돼요. 그렇죠. 요거 그냥 밥 위에 덮밥처럼 해도 괜찮은데요. 또 나는 덮밥보다는 그냥 지짐이 그냥 이렇게 국처럼 찌개처럼 잡수시고 싶다 그러면 딱 요렇게만 잡수시면 돼요. 진짜 맛있겠네요. 마파두부처럼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난번에 마파두부 아주 맛있었잖아요. 맛있었죠. 너무 맛있었죠. 네. 야, 요렇게 해서 한 끼 그냥 뚝딱 먹겠네. 네.
반찬 걱정이 필요 없어요, 요거는. 그리고 달걀 후라이 하나만 해서 그러네요. 딱 같이 잡수시면 되거든요. 네. 자, 철규 씨 이거 좀 네. 가져가세요. 그리고 막 재료를 특별히 가서 사야 될 게 없어요. 네, 맞아요. 네. 다 당장 집에 있는 지금도 할 수 것들이에요. 있는 것들이어서 애호박 김치 지짐이에요. 아유, 맛있겠습니다. 예. 이거 향이 뭐 벌써 예인 씨도 향부터 먼저 맡아보네. 네. 아, 좋아요. 맛있겠네요. 요거는 밥 위에 딱 얹어서. 듬뿍 해서 싹 올려가지고 먹어야죠. 맛있겠다. 간이 딱 맞고. 순두부 이게. 매콤한데 네. 짜진 않아 전혀. 네. 그렇죠. 짜지 그리고 않죠. 애호박하고 순두부가 짠 기운을 잡아줘요. 야, 저는 야, 맛있다. 이런 걸 찬밥에 올려서 먹을 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찬밥이 최고예요. 두부가 그러니까 마냥 저는 식감이 부드러울까 싶기만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 김치가 있어서 네. 식감도 있어요. 딱 씹히는 맛도 나면서 부드럽고 그리고 약간 알싸하죠. 아, 양념도. 좋아 좋아. 이거 씹히는데 부드러운 이 묘한 그 맛이 있어.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이거 찬밥에 먹어야 온도가 맞아. 딱 맞죠? 여기다 찬밥에 뜨거운 밥 했으면 입 뛰어. 그리고 은은한 단맛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씨에서 나오는 이미 다 으깨져서 풀어진 거죠, 이 안에 그렇죠. 애호박이. 풀어져 있죠. 야, 애호박에서 나오는 묘하고 연한 단맛 이게 참 매력이다. 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야.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맛있게 잡수실 동안 네. 저는 또 다음 메뉴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메뉴로 준비한 게 바로 냉장고 털이 등심 장조림이잖아요. 네. 제가 저희 집 냉장고를 가봤더니 아까 제가 애호박 하나 사서 반 개 남았잖아요. 네. 요거 활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새 그 양배추 찜을 좀 많이 먹었더니 하고 남았던 양배추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삶은 메추리알 3,000원이잖아요. 네. 요거 하나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돼지고기 등심만 준비하시면 되는데 이 돼지고기 등심은 제가 요거를 좀 잘라야 돼요. 잘라야 되는데 돼지고기 등심이 이렇게 돈가스용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보통 장조림 그러면 홍두깨살, 우둔살 많이 쓰는데 돼지고기 등심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적당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한 1cm 간격으로 이렇게. 그래야 요 고기 맛이 조금 잘 나면서 여기 씹는 맛이 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장조림 그러면 쪽쪽쪽 찢어서 하는데 요 등심은 이렇게 잘라서 해요.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네, 한 사방 한 1cm 가량으로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해주세요. 고기도 좋네요, 선생님. 네. 이걸 딱 3,000원어치만 샀어야 되는데 제가 4,000원어치 4,000원. 사가지고. 지난주에 1,000원 아꼈으니까 네, 같은 거예요. 자, 이것도 이렇게 썰어서. 이거 지짐이랑 이거 장조림해서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요게 딱 한상 차림이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댁에서 그러면 지짐이 말고 뭐 하지 하셨을 때 네. 그냥 등심 장조림 해가지고 같이 먹어야 되겠다 이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두 가지를 준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네. 해놓고요. 오늘 고기가 4,000원어치라 좀 많습니다. 좋죠. 근데 이 지짐이 제가 방송을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게 돼요. 보면서 이게 다 계속 드실 것 먹네요. 같은데요. 이게 밥을 좀 땡기는 맛이 남겨야 있어. 되죠. 밥 모자른 거 아니에요, 어. 나중에? 저거하고 먹어야지. 장조림만큼의 밥을 좀 남겨야 돼요. 자, 어렵지만. 이렇게 해서 요까지 이렇게 썰어주세요. 자, 보통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고기에 밑간을 하거나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요거 아주 간편하면서도 고기에 잡내도 없고 부드럽게 하는 방법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네. 자, 그랬으면 우리가 요 메추리알 삶아놓은 거 이제 구입을 하셨잖아요. 그랬으면 요것도 한번 헹궈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채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한 번 정도 헹궈 주세요. 뜨거운 물에 헹굴 필요는 없고요. 네. 그냥 찬물에 헹궈 주시면 돼요. 삶아둔 거를 사서 네. 헹구기만. 네. 제가 메추리알 삶아서 껍질 까서 해주세요 그러면 안 안 하실 거죠.
맞아요. 좀 마트 가면 다 있으니까.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것도 고기도 이렇게 넣고요. 네. 우리가 고기 썰어서 볼에 담을 때 이렇게 종이 타올 하나 놓고 고기를 담으면 핏물이 밑으로 다 밑으로 빠지거든요. 빠져요. 네. 이 김치 매운기 때문에 그렇죠, 선생님. 네. 매운맛이 딱 걸렸어요. 자, 그랬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양배추를 이제 썰어야 돼요. 양배추는 요거 똑같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돼요. 똑같은 크기. 이렇게. 숟가락에 원래 같이 먹을 수 있게. 네.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네. 이것도 사방 1cm 정도. 그리고 또 이 양배추가 단맛이 많이 나는 채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조림하면은 어머님들이 설탕을 많이 넣으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좋다. 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니 다이어트 한다고 양배추를 사면 늘 애매한 양이 저 정도 남아요, 그렇죠. 선생님. 이럴 때 활용하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애호박 반 개 남았다 그랬잖아요. 네. 애호박 반 개도 요것도 그대로 썰어주세요. 같은 크기로. 같은 크기요? 네, 같은 크기로. 아. 납작납작하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단맛이 좀 나와야 좋으니까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거 살려서. 네, 살려서 네모난 크기로 이렇게. 오늘 애호박이 제 역할 톡톡히 하네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애호박 하나 사서 앞에 거 하나 쓰고 뒤에 거 요거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 번 사서 남을 거 없이 싹 쓰네. 그게 좋아요. 그게 좋잖아요. 네. 그리고 요새 워낙 고물가 시대라 장바구니 물가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맞아요. 어머님들이 느끼시기가.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랬으면 요거까지 이제 다 됐어요. 네. 자, 그랬으면 요거에 이제 다른 채소들은 냉장고 안에 다 있어요. 바로 양파도 똑같이 썰어주시고요. 대파도 똑같이 썰어주세요. 마늘은 슬라이스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자, 그랬으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조리를 해서 이제 준비하시면 되는데 요 빈 냄비에다가 요게 지금 생수예요. 생수를 넣고 요걸 좀 끓여주세요. 왜 끓이냐 하면 우리가 요걸 끓여야지만 돼지고기가 맛있어요. 예인 씨 지금 한 숟갈 드셨죠? 너무 맛있죠? 걸렸네요. 그 정도로. 조용히 다 한 보고, 숟갈 다 보고 먹었는데. 계셔. 다 보고 계셔. 자, 그랬으면 이 물이 이제 끓으면 네. 우리가 뭘 하느냐? 바로 이보은의 꿀팁이 나갑니다. 빠밤. 아하. 고기와 향채소를 같이 볶는다예요. 우리가 보통 기름에 볶잖아요. 네. 기름에 볶지 않고 어디다 볶느냐? 물에다 볶아요. 네. 그럼 이 장조림 물에 고기와 향채소의 향, 단맛까지 다 올라오기 때문에 장조림 국물이 달달해지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고기의 잡내는 향채소 때문에 없어지겠죠. 없어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고기 국물을 만들기 위해서 요 생수에다 볶습니다. 이제 볶을게요.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네. 생수에다가 네, 생수에다 볶아요. 채소랑 고기를 같이 넣고 이게 또 잡내도 잡아주는 정말 그쵸. 꿀팁이네요. 맞아요. 마늘하고 이렇게. 양파 뭐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가 단맛 나는 채소, 양배추까지. 네. 그게 이제 싹 이제 녹아드는 거죠. 그쵸. 배어드는 거예요. 추위에 애호박이면 뭐 단맛은 끝났네. 요까지. 네, 좋다. 넣고 요거를 볶아주세요. 저것도 밑간하고 뭐 잡내 빼고 이러면 또 번거로워 하시는 분들 그렇죠. 계시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볶으면 요게 그냥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네. 이렇게 볶아요. 이게 간단해서만 좋은 게 아니라 또 우리 장바구니 물가 생각해서 네. 10,000원의 행복으로 또 차릴 수 있는 맞습니다. 밥상이라 의미가 있어요. 요즘 10,000원 가지고 시장 가서 뭐 정말 장 볼 거 없다 이러시는데 힘드시잖아요. 근데 10,000원 가지고도 이렇게 거뜬하게 하니까 좋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볶았으면 이제 여기에다 간을 하는데 간하기 전에 우리가 뭘 넣느냐 하면 바로 요거 넣어요. 애호박. 애호박. 근데 열리라는 애호박. 그렇죠? 애호박 넣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헹궈놓은 거 있었어요. 아, 요것도 네, 같이 그래. 넣어요. 자, 이제 그랬으면 여기에다 이제 양념을 하시면 돼요. 맛있는 양념. 뭘 하느냐? 간장. 그래야지 이제
간이 배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돼지고기를 넣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조금 고추장을 반 큰술만 넣고 풀어주세요. 고추장이 들어가요? 고추장. 네, 그럼 훨씬 더 맛있어요. 장조림. 고추장 감칠맛도 장조림이네. 나고. 그리고 부드러우라고 여기에다가 참기름을 좀 띄얹어주세요. 같이 이렇게 볶아요. 아이고, 하나 도망갔다. 네. 살아보려고 지금.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해서 요거 이제 바싹 끓여주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끓이느냐, 약한 불에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여주시면 고기에 간이 배이고 국물이 굉장히 달달해지면서 맛있어지죠. 네. 자 그랬으면 요게 옆에 보시면 딱 이렇게 돼요. 궁금해요. 무슨 색이? 고추장 고추장 들어가서. 색이야. 그렇죠. 고추장 색깔이 약간 나죠.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넣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장조림 그러면 약간 단맛을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여기에 지금 향채소라든지 양파라든지 양배추라든지 애호박 다 넣어서 굳이 안 넣어도 되지만 그래도 장조림인데요 하시는 분 계셔서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제일 마지막에 또. 네.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한다 생각하시고 통깨를 이렇게 뿌려주세요. 맛있겠다. 야. 우리가 아는 장조림 색깔은 아닌데 저 네. 맛이 궁금하네요, 진짜. 요거요. 정말 맛있어요. 네. 빨간색에 색이 좀 포함된 거죠. 간장하고 우리가 고추장이 들어가. 간장을 많이 넣게 되면 짠맛이 나니까 설탕을 더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재료의 맛을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됐으면 이제 담아서 잡수시기만 하면 돼요. 맛있겠다. 현기증 나요, 선생님. 빨리 주세요. 자, 어떤 분들은 아유 메추리알이 맛있어요. 그리고 메추리알 더 찾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아 나는 고기가 좋은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맛있게 잡수시면 요거 두었다 잡수셔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냉장고에 넣었다가 뺐다 그러시면 간편하게 전자레인지 조금 돌려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냄비에다 붓고 살짝 한 번 더 익혀서 잡수셔도 빨리 돼요. 가, 시간 없어. 예. 자, 철규 씨 얼른 오세요. 맛있겠다. 자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건 우리가 먹을 시간이 없다는 말과 같아서 빨리 가주셔야 돼요. 초조합니다. 네. 이거 바로 맛 좀 볼까요? 고기랑. 매력 있네. 그쵸? 와! 그 채소의 단맛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완전히 싹 네. 배어 있어요. 장조림은 식은 다음에도 맛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식은 다음에도 맛있어요. 이게 돼지고기 등심이기 때문에 식은 다음에 별로 기름기가 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요거 좀 더 맛보고 싶은데 시간이 또 다 돼서. 네. 그래서 다음 주 뭐 해볼까요? 다음 주에는요. 15분 걸리는 고기 요리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스트레스 15분? 받으면 고기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15분 만에 먹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네, 선생님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요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널뛰기가 심한 기온만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6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다시금 따뜻한 봄 날씨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데요. 서울이 20도까지 오르면서 1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특히 영남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따스한 가운데 바람이 강한데요. 오전부터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맑고 건조한 공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전국이 맑습니다. 공기질도 대체로 청정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점심시간에 잠시 산책하시기 좋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서울이 20도, 강릉이 23도, 대구가 26도로 여전히 이맘때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반짝 쌀쌀해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8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낮아지면서 한 자릿수의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내일은 좀 더 두터운 외투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어제는 점심 먹고 마포에서 이렇게 산책을 네. 하는데 진짜 많은 분들 나와서 걷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뭐 앞서 오프닝 때 어떻게 하면 잘 걷는지 또 달리는 법도 소개해드렸잖아요. 건강 이럴 때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진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옷차림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